이번 세션에서는 디에고 메사 뿌요 장관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디에고 메사 뿌요 광물 에너지부 장관님을 모시고서 에너지 전환 콜롬비아의 현실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관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CFA 인스티튜트에서 공인 재무 분석과 자격 등을 취득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IMF 광원 및 에너지 분야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콜롬비아 에너지부 차관으로 활동을 하신 바 있고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광물 에너지부 장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분들에게는 아침 인사를 드리고요. 콜롬비아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후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1차 이번 포럼을 한 콜롬비아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ICP에서는 부대표를 단연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본 그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를 좀 띄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를 잘 보고 계시는지요? Sí, se ve muy bien.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현 정부 이반두께 정부 3년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 개의 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성과 경쟁력 축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에너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재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키스트와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저희가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에너지, 비전통 그리고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원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비전통 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많은 10개 국가 중에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수력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풍력 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구아히다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은 이러한 풍력 에너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태양열 에너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이라던가 태양열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재생에너지 통합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장기간 어떠한 그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8년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매를 실행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새로운 경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소득세라든가 이렇게 재생 에너지에 만약에 100달러를 투자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 감세 혜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비전통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서류 절차, 모든 절차를 저희가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에너지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력 에너지, 지열, 그리고 또한 스마트 계량 기기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재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제 2018년과 또 2022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추진되었을 때의 상황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프로젝트의 수도 그러고요. 설비 용량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커버리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콜롬비아는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비전통 에너지원을 활용하려고 활발하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야심차게 이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본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53,000 가구 이상에게 저희가 그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000 가정에게는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과 어떤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저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라구아키라라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250 가정에게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약 760만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북쪽 지역의 수크레 주에서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약 2,000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탄화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개 추가 프로젝트를 비전통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아히라의 풍력단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아히라 지역에 저희가 이러한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두께 대행정부에서는요. 비재생에너지원을 5.5%에서 2022년까지는 12%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화수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이렇게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부는 그 탄화수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부 전에 5년 동안의 새로운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었고 약 45개에서 5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쪽 뿌드마쇼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통합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페트롤과 EX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광업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광물 자원과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 그리고 구리 관련해서 그 외에 광물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현황을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서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엿볼 수 있고요.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는데요. 수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제가 말씀드리는 수소는 그린 수소입니다. 수소를 저희가 만들어내려면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협력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로드맵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재정과 관련된 어젠다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고요. 또 호주 정부와 함께 또 일본 정부와 함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합의한 바 있고 한국
정부와도 이 수소 부문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열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협력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향후 1년 동안 새로운 2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과 함께 저희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기차라든가 그 외에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영내에서도 선도적인 그러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칠레에 이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등과 관련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약 80% 정도의 전기차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도 인사 말씀드리고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ICP를 비롯해서 본인사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면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예, 우선 먼저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파노라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도까지 보면은 60% 모든 그 에너지의 60%가 재생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가스를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전체 전력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또한 풍력 에너지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흥국가, 콜롬비아 같은 신흥국가들에서 이러한 비전통 에너지 활용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콜롬비아에서는 100만 가구 이상에서 그 땔감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해야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그 약 40%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원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매스 중 약 75%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산림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바이오매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그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콜롬비아에서도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서는요, 바이오 에탄올이라던가 바이오 디젤들을 그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기본으로 한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탄올인가 바이오 디젤들을 생산하는 활동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매스 그 원을 조금 소스를 보면은요, 저희가 사탕수수 그리고 쌀겨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팜을 활용하는 그러한 바이오매스 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러한 경작물들을 토대로 한 바이오매스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열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그 전력 발전이 다양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가격에 더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계획에도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쌀겨를 사용한다든가 또 바나나를 활용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콜롬비아 농민산업연맹 SAC는 단기, 중기, 장기 그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계획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또 한국의 폭넓은 경험과 또 기술을 같이 나누고 투자를 같이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분 동안 발표를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울로 따마요 부회장님, 짧지만은 임팩트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특히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상당히 협력 분야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분야에서 또 바이오 에너지 육성 관련 제도적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풍부한 바이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에서도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또 협력의 파트너로서 그 협회 소사이어티가 상당히 일하시고 계신 소사이어티가 상당히 협력의 파트너로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또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협회 회장님이신 신승철 회장입니다. 지금 콜롬비아 대사로 계신 추중현 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해줬던 에너지부 장관님, 디에고 메사 장관님의 임팩트 있는 콜롬비아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에너지 전환법에 대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매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이게 오늘날 얘기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들에 대해서 몇몇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콜롬비아에서는 이 빡도 베르데, 빡도 소시알 이런 식의 용어들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은 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조금 어색한 용어이긴 하지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보건위기 차원에서 이 팬데믹 발표를 해주셨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 위기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위기고요. 보건위기, 그다음에 현재 몇몇 이 기후변화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더불어서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트리플 위기 속에서 한국이나 콜롬비아나 다양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 투자라든지 찾고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래서 이 트리플 크라이시스 차원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그린 뉴딜 또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콜롬비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몇몇 협력 우선 분야를 잠깐 제안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린 잡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뉴딜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면서 정부의 어떤 이 재정적 부양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전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교집합 쪽에서 방향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또는 빡도 베르데는 스마트 컨트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은 부분 한국이 세계에서 우수하게 발전하고 있는 ICT 분야 통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인프라들을 좀 더 구축하고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이 스마트 컨트리 개념이고요. 그린 컨트리는 그 기후변화 위기에서 기존에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요즘은 탄소 중립 국가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린 컨트리 개념에서 그린 뉴딜이 또는 박트 베르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들,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이런 취약계층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세이프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 개념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이 팔로워 따라가는 국가보다는 이런 분야에서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았고요. 가장 큰 두 가지 축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 밑에 전환 과정에서의 어떤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세이프티넷 컨트리 개념들을 잡고 삼각축에서 현재 그린 뉴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10가지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양한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그 산하기관들에서 모델로 이걸 가이드라인을 해서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상태들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밑에 28개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좀 보시면 ICT라고 하는 가장 큰 한국 산업에서 지금 현재 그죠 장점인 이 분야를 좀 더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빅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컨셉 하에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들을 선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되게 이 90만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R,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이 컨셉에서 보다 디지털 그린 뉴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컨셉들은 되게 이 디에고 메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요새 전기 자동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보시면 이 그린 전환, 뭐 인프라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컨셉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분야들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콜롬비아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수소 경제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소를 원료로 한 자동차까지도 전기 자동차 이후에 좀 더 많이 확대 발전해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한국에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그린 뉴딜에서는 되게 한 66만 정도의 일자리 창출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넷은 중요하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여기도 34만 정도의 일자리들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뭐 저번에 이 P4G나 아니면 그죠?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지구 정상회의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금 이반 두que 대통령의 어떤 이 콜롬비아를 대표해서 선언들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51%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퍼센트를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디에고 지금 메사 장관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서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른 부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 2050년에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들 그다음에
이 청정 연료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하고 조금 다른 이 콜롬비아의 이 전략들은 되게 이제 산림 정책에 꽤 많이 관심을 갖고 조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로스 이 전략들은 되게 이제 이전 정부였죠. 마누엘 산토스 정부 때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논리에서 2018년부터 많은 이 정부 부처 간의 합의 또는 수많은 정책들이 로드맵이 사실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현재 이반두께 정부로 연결이 되면서 뭔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OECD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태평양 동맹의 예를 들어서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뭔가 이 국제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지역을 리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요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이 성취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현재 정부의 이 compromiso por el futuro de Colombia라고 하는 요거는 되게 이제 한국 정부나 아니면 한국의 정책 결정가들 아니면 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좀 여기서 두드러지게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현재 그 한국의 디지털 그린 뉴딜 또는 여기와 관련해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compromiso por el futuro de Colombia의 하나의 약속으로 나와 있는 2022년까지 콜롬비아가 전국에 그죠? 70% 정도의 이 인터넷 하이스피드 인터넷망들을 구축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향후 크게 한국의 이 디지털 누지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가지 정도에서 지금 현재 이 컴프로미서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로드맵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부의 투자가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이 사적 기업들, 기업의 투자들도 사실은 다양한 어떤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유인들을 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 데이고 메사 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입찰, 옥션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런 입찰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뭔가 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정부의 약속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많은 이 에너지 전문가들이 콜롬비아 입장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과 수많은 정책,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 콜롬비아가 갖고 있는 뭔가 이 패러독스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은 에너지 부존 자원 등의 전통 부분에서의 에너지 자원들 콜롬비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고요. 그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이 석탄이라고 하는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존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보존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전통 자원들, 화석 연료들을 어떻게 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게 향후에 이 콜롬비아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어떤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이 에너지 매트릭스를 보시면 여전히 전통 화석 연료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미의 국가들의 많은 전력 공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이죠. 수력 발전들이 현재 가장 큰 포션들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에너지 전환들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여전히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규모들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딜레마가 지금 현재 이 수력 발전이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콜롬비아 케이스가 2016년에 발생했던 엘니뇨 때문에 가뭄들이 오면서 강수량이 적어졌고 그러면서 이 수력 발전, 수력을 활용한 이 에너지 공급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력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이용되면서 뭔가 이 국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콜롬비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런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충 늘어나는, 그래서 2015년, 16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미터톤에서 17미터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규모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들입니다. 27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 아까 잠깐 장관님이 케이스를 설명들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카운팅들을 해보면 꽤 많은, 예를 들어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투자 규모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들이고요. 여기에 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사실은 카운팅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개의 풍력, 그다음에 태양력은 5개, 그다음에 지열 3개,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에너지의 어떤 효율적 사용이라고 하는 또는 효율적 이용 부분에서 에너지 전력망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이 투자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전력 공급 시스템들에 대한 좀 이런 부분도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개 정도의 라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다음 발표하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이 수소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산업통상부 포함해서 외교부라든지 칠레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수경제 또는 수수와 이 자원 쪽에서 이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콜롬비아도 현재 굉장히 국가의 로드맵에 수소, 특히 그린 수소 분야에서 뭔가 로드맵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제가 알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페트롤이 현재 이 다양한 어떤 콜롬비아 내 에너지 사적 부분들 투자들을 받거나 독일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블루라고 하는 블루 수소보다는 되게 이제 블루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현재 이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향후에 한 칠레뿐만 아니라 한 콜롬비아도 사실은 연계해서 수소 경제의 로드맵들이나 아니면 실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현재, 이건 국제협력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예를 들어서 ICT 또는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도 사실은 여기서는 UK 콜롬비아 팩트가 아니라 코리아 콜롬비아 팩트라고 하는 새로운 뭔가 좀 큰 틀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유럽하고 콜롬비아의 어떤 국제협력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콜롬비아는 제가 봤을 때는 생물 자원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남미에서. 그래서 바이오 자원들 또는 생물 자원들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분야, 바이오 이코노미 분야에서 콜롬비아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국가이고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국 70%의 2020년까지 하이스피드 인터넷망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어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전략들에서 반드시 한국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린 뉴딜 쪽에서는 지금 이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게 이제 청정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콜롬비아에 옛날에 제가 한 3년 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갔을 때 늘 거리에서 봤던 표가 하나 있습니다. 세비베신 오로, 그죠? 또는 세 무에레, 신 아과, 이런 표어들을 늘 보고타 시내에서 봤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콜롬비아의 헌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제도적으로 인권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관리 부분들, 그다음에 오폐수, 상하수도 이런 분야에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런 디지털화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들은 협력이 가능해야 되고요. 바로 발표하실 스마트 그리드 분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력망 지금 현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협력이 돼야 되고요.
두께 대통령이 마지막에 현재 이 debt for 이 climate 그죠? swap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녹색 이 파이낸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뭔가 좀그 녹색 기금들 또는 금융 협력들 이런 분야에서 협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하상석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조작과 콜롬비아가 추진하는 pakto 베르데 비교를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 방향이나 분야를 갖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코노미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린 트랜지션 부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부분들, 그다음에 또 파이낸싱 부분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션의 마지막으로 멀리 이제 미국에서 그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진 인코어드 수석 부사장님께서 마이크로 그리드 중남미 협력 사례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진 수석 부사장님을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이 한국 중남미 협회 분들하고 콜롬비아의 그 고위 기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자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화면에 제 자료를 제가 띄워야 되나요? 가만 있어봐. 자료. 예. 제가 띄워야 됩니까? 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코드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약 7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의 그 배경을 보면 에너지 전문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로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 거쳐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리더이신 최종 사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저희 회사를 창업하시기 이전에는 LS 그룹, LG하고 같은 시스터 그룹입니다만 LS 그룹의 하나의 디비전인 LS 산전의 사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7년 이전에 2013년도에 회사를 퇴사하시고 인코드 회사를 창업하신 겁니다. 바로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헤드쿼터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그 소프트뱅크하고 조인트 벤처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두 개 지역인 즉 서울하고 광주에 저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발표는 마이크로그리드, 그 중에서도 우리 그 타운 혹은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어떤 도시 정도 규모의 다양한 에너지 소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과 디스트리뷰션을 다 해서 나오는 기존 전통의 파워 그리드망이 있고 그 이외에 최근에는 다양한 신재생 파워 소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파워 소스라고 하면 소규모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일 수도 있고요. 전기자동차 혹은 전기자동차 충전, 그 다음에 루프탑 솔라라든지 좀 큰 규모의 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에너지원이
서로 융합돼서 저기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그 뒤 이면에는 이런 다양한 그 특색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적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일 방향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자원이 다양하다는 점, 그다음에 이게 여러 방향의 다방향으로 서로 에너지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마이크로 그리드의 기본 목적인 그 정전시를 대비하는 리질리언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아이덤스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그리드를 생각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인 소위 오프 그리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전 시에 전원을 보급해주는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이외에도 언그리드에서도 많은 도움이 혹은 효과가 필요로 되는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그리드에서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피크 쉐이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가의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대의 사용을 다른 시간대로 운영을 바꿔주는 이런 식의 그 리드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on and off grid 오퍼레이션 이외에 기존에 존재하는 에셋까지도 같이 협력적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에셋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디젤 엔진 같은 그런 에너지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되는 어떤 단위, 아까 말씀드린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 커뮤니티 같은 데에 리질리언스라든지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효과를 제공하고요. 그 이외에 뭐 non-wire alternative로 해서 와이어를 가진 인프라를 더 건설하지 않고 필요로 되는 공급, 증가되는 파워 니드를 해결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다양한 비하인드 미터의 에너지 관리를 하는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저희 아이덤스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덤스라는 플랫폼은 선도기관인 회사의 선도기관 또는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특별히 이걸 활용하여 리서치 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리서치는 기술적으로 시큐리티 분야라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 분야라든지 혹은 그 레이트 플랜 등의 새로운 개혁적 레이트 플랜들을 연구를 하는 연구 기반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마이크로 그리드 플랫폼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우리가 한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 하와이 섬에 소재하는 하와이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 지도에는 하와이 섬 4개 섬 중에 빅 아일랜드 섬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하와이 주정부 산하 소속 넬하라는 연구소 조직이 있습니다. 이 넬하라는 연구소 조직에는 연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아쿠아펌이라는 그 해양 생물 그 펌들이 존재합니다. 그 해양 생물 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 하냐면 24시간 곱하기 7을,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딥십 와터를 딥시에 있는 물을 펌핑인을 해야 됩니다. 그 펌핑인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펌핑을 하면 프레셔가 유지가 안 되는 정전이 발생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2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 아쿠아 파밍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생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넬하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파워 리질리언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니드에 의해서 저희가 다수의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마이크로 그리드를 수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그리드는 첫 번째 왼쪽 아래에 보면 하드웨어로 솔라 PV가 들어가고요. about 500kW 정도 급수의 솔라 PV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ESS로 여기는 500kWh로 되어 있으나만 실제로는 750kWh 배터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LG전자와 LG캠에서 배터리와 그 PCS를 공급받고 있고, 저희 그 엔코드에서는 이 모든 걸 엮어주는 브레인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로 저희가 아이덤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덤스에는 소프트웨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보이다시피 에너지 미터, 게이트웨이, RTU 등의 데이터 셀렉션 디바이스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에너지 셀렉션 컬렉션 센서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들이 모인 게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덤스의 플랫폼에서 그게 프로세싱이 된 이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디퍼런시에이션으로 삼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애널리티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가 최적화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라고 하면 발전량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분산된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크 모니터링, 피크 쉐이빙을 위한 분석 자료, 이런 다양한 운영 모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데서 단순히 리질리언스만 보고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그 리질리언스와 다른 기능인 여기 같은 경우는 픽 쉐이빙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에너지비를 절약하는 그런 것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 솔루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장 전에까지는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 위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이 제품은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일정 그 영역 이외에 다양한 디스트리뷰티드 에너지 리소스 DER 분야에 응용이 됩니다. DER 분야의 응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밑에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통 에너지 일방향에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워 매매, 그러니까 전기를 매매하는 마켓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이템스가 존재하면서 이 모든 필요한 엔티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템스에는 기존의 전력에서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사고 파는 매매 부분을 연결해 주는 커넥티비티를 가장 기본 우선으로 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면 수동적인 거에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그 능동적인 컨트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말은 현재 기존 전력망에 있는 그 CIS라든지 SCADA, AMI 이런 전문 용어들은 그 안에 장착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패키지들입니다. 이거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망상에서의 어떤 그 망의 상태 혹은 볼테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릴라이버티 이슈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액티브하게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파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 파워 매매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그런 부분의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가면 아이덤스라는 그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이덤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고객한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로컬의 EMS로 장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이것들을 모아서 2차 단계인 클라우드 레벨의 아이덤스로 이렇게 다중 레이어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 아래에 박스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재생 혹은 에셋들이 존재하고 하드웨어들이 거기에는 기초적인 PCS나 BMS들이 소프트웨어와
인버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인버터들은 정보를 저희 그 로컬에 있는 EMS를 통해서 수집이 되며 그 다음 이후부터는 저희 엣지 디바이스는 HRTU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긁어 모으고 그런 정보들이 빅데이터 형식으로 모아지면 저희 그 플랫폼으로 다시 통합해서 합쳐지게 되고 그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합쳐진 로우 데이터를 2차적으로 가공하는 AI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2차적으로 가공을 하여 필요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모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RTU를 통한 그 각각 에셋의 데이터도 하나지만 우리 유틸리티라든지 기존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미터를 통해서도 데이터가 공급받기도 하고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더 같은 날씨 정보들의 데이터까지 첨부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데이터들이 모이면 인공지능에 필요되는 서비스와 정확도, 예측도 등을 높여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라고 했는데 다양한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면 픽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포캐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하와 태양열 예측 그다음에 그 외 고장 예측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서비스 포탈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저희 아이덤스라는 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고객분들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혹은 이런 전체 에그리게이트 파워 에그리게이트에서 파는 파워 매매분들 ISO라는 전력 관계 부분 유틸리티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설명을 드린 아이덤스라는 제품은 좀 더 그 서비스 장착과 서비스 운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요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SaaS 모델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모든 서비스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입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가공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들은 관리적인 운영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희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기능 개발을 통해서 필요로 되는 EMS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있어서 SaaS EMS라는 트렌드에 있어서 저희 엔코드는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그리드 그다음에 분산 자원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나머지 두 장은 모빌리티,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급하게 성장이 되고 있고 이거는 유틸리티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부하의 그 정체나 혹은 심지어는 부하가 감소돼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유틸리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리스크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한다고 치면 그다음에 로드 매니지먼트가 다이나믹 네이처가 있고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도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에 의해서도 EV들이라는 게 한 곳에 모여 있거나 이럴 때는 그쪽에 대한 그 지오그래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또 충전을 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하게 되면 피크 로드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해당 지역의 특정 변압기와 섭스테이션에 상당한 임팩트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서는 기존의 본인들의 니드에 의해서 개발한 TOU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역행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EV들이 스케줄링이나 이걸 통해서 오프피크가 시작할 때 충전을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그 시간대에 상당히 충전량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그 효과를 역으로
유틸리티 입장에서는 작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오피크 아워에 좀 분산돼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에너지 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잠깐 테크놀로지 스탠다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EV 관련돼서는 두 가지 V1G하고 V2G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첫 번째 V1G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EV 찰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EV 찰징에 대해서 업 앤 다운, 심지어는 끌 수도 있는 그런 원격 그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V2G 스탠다드는 예를 들면 움직이는 차가 오히려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거꾸로 차로부터 에너지 소스로 역방향으로 에너지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기술적과 또 레귤레이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스탠다드가 상당히 중요한 스탠다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장으로서 EV는 지금 제가 사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산 자원의 하나의 그 S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V 자체를 혹은 EV 충전을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차징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으로 소프트웨어를 묶고, 이런 모든 게 애그리게이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아이덤스의 하나의 파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덤스는 말씀을 드렸듯이 파워 마켓과 혹은 기존 유틸리티 시장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이런 오퍼레이션과 충전 인프라가 저희 그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하나의 그 파트로서 인터그레이션이 되면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EV와 EV 충전도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고려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 부사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에서는 한국과 또 중남미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아직 협력이 좀 상당히 미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엔코어드에서 개발한 그런 첨단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콜롬비아 간 협력에 또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 그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을 주제로 한 2세션 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에고 메사 뿌요 장관님, 그다음에 파울라 따마요 부회장님, 그다음에 하성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또 잉커도 이진 수석 부사장님 좋은 발표 해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